세계의 7대 악처. 악처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주관적이고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별칭을 얻은 아내들은 남편과 격렬한 갈등을 빚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세간에 회자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를 시작으로 추가로 4명의 악처 혹은 악처로 불린 여인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역사와 문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전해져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처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토론을 중시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처 중 한 명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그녀의 이름 크산티페는 그리스어로 금발의 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뿐 초기 사료에서 그녀를 악처로 묘사한 기록이 아주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전해진 여러 일화는 그녀를 소크라테스의 평온한 토론과 사색 생활을 방해하고 유별나게 성격이 거친 여인으로 그립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분별력 뛰어난 분이 어쩌다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기수는 제일 사나운 말을 골라 타는 법이네. 사나운 말을 잘 다룰 줄 알면 어떤 말을 주어도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길들여야 할 사나운 말로 비유했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생활이야말로 자신을 더욱 단련하는 과정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늘 날카롭게 자신을 시험하는 크산티페 덕분에 어떠한 논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강인한 정신을 갖추게 되었으리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악처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피아 역시 악처와 관련해 늘 언급됩니다. 두 사람은 16살 차이로 톨스토이가 34세이던 때에 18세 소피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부에는 비교적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시기에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을 집필하며 문학적 역량을 꽃피웠고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13명이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문학에서 한 발 물러서 사회운동과 종교 사상적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하자 소피아는 점점 그의 새로운 행보에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기부하거나 실천적 삶을 꿈꾸면서 평민이나 농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그녀는 잦은 잔소리와 심한 언쟁으로 맞섰다고 전합니다. 소피아의 잔소리 대화들이 톨스토이의 일기에 종종 등장하는데 늘 시끄러운 갈등이 이어졌다는 기록들도 많습니다. 급기야 톨스토이는 82세의 고령에 집을 떠나 가출이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그가 찾아간 곳은 외딴 시골역 아스타보바. 톨스토이는 그곳에서 감기 폐렴이 악화되어 객사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내 장례식에 저 여자만은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정확히 그 말을 남겼는지는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앙금과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가늠케 해줍니다. 결국 톨스토이의 죽음 이후 세간에는 톨스토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처라는 이미지가 소피아에게 씌워졌고 그녀는 문학계가 뽑는 악처의 대표주자로 현재까지 종종 회자됩니다. 세 번째 악처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입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남편의 뒤에서 악처로 평가받아온 인물입니다. 메리 토드는 다소 성급하고 감정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그려집니다. 링컨이 그 유명한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 국가의 통합 등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살던 시절에 정작 가정에서는 아내가 예측 불가능한 분노와 감정을 터뜨리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링컨이 중요한 손님 혹은 참모들과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메리 토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아까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됐느냐 며 큰 소리를 쳤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링컨이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됐다고 답하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내 부탁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군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요. 주변 사람들은 매우 무안해졌고 대통령인 링컨조차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저희는 감정을 폭발시켜야만 편안해진다오. 내가 오히려 내버려두는 편이 속 편해 라고 웃으며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는 링컨 특유의 유머와 관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리 토드의 다소 과격한 기질을 부각시키며 그녀를 악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악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즈벨입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왕 아합과 결혼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비 중 한 명이 된 이즈벨은 악처를 논할 때 종종 소환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즈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후 음란하고 악독한 여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성서 전승에서 그녀는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서 속 이야기에 따르면 이즈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왔고 예언자들을 박해했으며 남편 아합 역시 잘못된 길로 유혹했습니다. 특히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던 포도원을 탐내어 남편을 선동해 나봇을 처형하게 만들고 그 땅을 빼앗게 했다는 대목은 이즈벨의 강인하면서도 잔인한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일신 야훼 신앙이 근간이었고
바알 숭배를 부추긴 이즈벨의 존재는 불경하고 야망 가득한 왕비로 낙인 찍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성서가 종교적 교훈을 위해 실제보다 그녀를 더 악하게 그렸다는 시각도 있으나 전통적으로는 악처 중 악처의 상징이 바로 이즈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문학작품, 미술, 심지어 사회적 풍자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을 타락시키는 강력한 악녀, 혹은 최악의 아내로 묘사되곤 합니다. 다섯 번째 악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입니다. 고대 로마 제정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 드루실라는 공식적으로는 절제 있고 현명한 황후로서 훗날 유일한 여황제 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도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료와 후대 작가들은 그녀를 교활하고 정치적 음모에 능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아우구스투스의 장수를 위한 극진한 간호와 조언 뒤에 사실은 재위를 아들 티베리우스에게 넘기려는 목적에서 황제 주변 사람들을 제거했을 수 있다는 풍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리비아가 직접 아우구스투스를 독살했다는 설도 고대부터 전해지나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리비아는 독배를 들 줄 아는 여인이라는 식의 루머가 오래도록 퍼져 있었던 까닭에 후대의 작품 속에서는 리비아가 표면적으로는 현명한 황후이지만 뒤로는 온갖 음모를 꾸미는 악처로 그려지곤 합니다. 물론 이는 편향된 시선일 수 있습니다. 로마 제정 초기 정치가 워낙 복잡했고 권력 승계 문제로 수많은 암투가 벌어졌기에 당시 강인한 여인이었던 리비아에게 악처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서 리비아는 남편을 포함해 주변 가문들을 교묘히 조종했다는 평이 자주 붙어 악처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악처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내, 여태우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여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여태우입니다. 유방의 법적 정실부인이자 훗날 황태우가 된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뒤 어린 아들을 대신해 권력을 잡아 국정을 전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을 잔혹하게 숙청하고 특히 유방의 후궁이었던 첫 부인을 처참한 방식으로 고문살해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인육으로 만들어진 술을 마시게 했다거나 팔다리를 잘라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가둬놓았다는 전설 수준의 기록이 전해지는데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무섭고 냉혹한 여성 권력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여태우입니다. 고대 제왕들은 후궁과 자녀를 많이 두었기에 정실부인과 후궁, 그리고 각 왕자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여태우처럼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처벌을 가했다는 일화는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줍니다. 후대에는 그녀의 권력 욕심과 잔인함이 부각되어 천하의 악녀 또는 악처의 표본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나라가 막 생겨난 불안정한 시기에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 여성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남편인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사후에 자신과 관계가 있던 이들이 처절하게 숙청된 점을 두고 여태우를 아내로서 가장 혹독한 인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악처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인물,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에서 악처의 정점을 꼽자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 등장하는 레이디 맥베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역사는 다를 수 있으나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서 레이디 맥베스는 남편 맥베스의 마음속 야망을 교묘히 부추겨 왕을 암살하게 만듭니다. 작품 초반에 내면의 양심과 죄책감으로 갈등하던 맥베스는 아내의 집요한 동료와 조롱 섞인 말에 점차 살인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왕이 되지만 내적 외적 파멸로 치닫죠. 레이디 맥베스는 핏자국은 영영 지워지지 않는다며 악몽에 시달리고 종국에는 광기에 가까운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내라면 이 일을 해낼 것이오. 라는 그녀의 대사는 남편을 조종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악처라는 이미지의 결정체처럼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이는 문학 속 창작된 캐릭터이며 셰익스피어가 당시 사회의 권력 투쟁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조종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내라는 표상이 너무나 강렬하여 이후 서구 문학과 문화에서 레이디 맥베스는 악처의 대표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이든 문학 속이든 악처라는 이름이 붙은 여성 인물들은 대부분 당대 사회가 기대한 아내상이나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는 혹은 적극적으로 대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태우처럼 잔인한 수단을 동원한 인물도 있었고 단지 괄괄한 성격으로 남편과 충돌이 많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혹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악인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창작된 캐릭터임에도 악처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레이디 맥베스처럼 전형화된 사례도 있지요. 하지만 악처라는 말은 간혹 당대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의 주체적인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결과일 수도 있고 후대에 전해진 일화와 소문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묘사되었을 수 있고 톨스토이 부부처럼 서로의 인생관 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 결코 일방적이라 할 수 없는데도 아내 소피아가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과 전설 문학 속 캐릭터가 뒤섞여 어느새 세계의 7대 악처라는 식으로 굳어지고 소비되는 면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물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이유는 악처라는 레이블 뒤에 감춰진 실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의 지인들에게 함부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그 시절 여성으로서는 집안의 사생활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잔소리와 갈등을 빚은 것은 수많은 자녀를 돌보고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걱정이 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요. 역사적으로 권력이 주어진 여성이 특별히 더 가혹하게 평가받는 것도 당대 사람들의 편견과 윤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결국 악처로 불린 이들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변하고 단 하나의 흑백 논리로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수많은 악처 일화들이 담고 있는 흥미로운 점은 부부간 관계의 복잡성과 인간 욕망의 어두운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 7대 악처라는 이름표가 붙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결코 1차원적 악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다면성과 역사 문학이라는 무대가 만들어낸 극적 서사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처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인물이 과연 정말로 나쁜 아내였는지를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들 각자의 사연과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사료와 전승, 문학적 창작물의 경계를 넘어 인간 삶의 깊이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극적인 이야기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예술학문 문화활동의 무궁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로는 전설적이고 때로는 오해가 더 쉬워진 세계의 7대 악처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 소환하여 흥미롭게 바라보는 이유일 것입니다.